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법 담당하는 정윤홍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OT를 짧게 할게요. OT를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그 콘텐츠 목차를 한번 보십시다. 목차를 보는데 법 일반론이라고 딱 나왔죠. 법 일반론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양도 얼마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법학의 각 분야들이 있죠.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출제가 그 아주 많이 되진 않는데 그 올해 시험에서도 2점짜리 하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물론 좀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있잖아요. 민법. 민법이요. 법학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 중심 사회과의 전통이 있죠. 그쪽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법학에서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보면 그 우리 사회책에 뭐 로마 시대 때 법학 발달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민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법이 학문적 역사도 깊고 그리고 민법에서 나온 개념이 다른 법학 분야로 넘어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법이 사실은 학문 중심 사회과의 그 브루너 관점에서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학에서. 그런데 사회과의 그 세 가지 전통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 대세가 이게 학문 중심 사회과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시민성 전달로서 사회과, 문화유산 전달로서 사회과 측면도 있잖아요. 민법은 어떤 학문적으로 봤을 때 중요도는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민법보다는 헌법이 이게 좀더 헌법 파트 있잖아요. 요게 교과 과정이 좀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그 임용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게 헌법입니다. 이게 헌법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민성을 전달한다, 문화유산 전달한다는 게 조선시대 우리 문화유산 전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과에서 어떤 민주시민의 자질을 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나오는 인권보장 정신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정신을 갖다 전달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헌법이 교육과정 반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 했을 때 그 하버드 모형이라는 수업 모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다가 뭐로 삼을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헌법적 가치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헌법학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가장 이건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분량도 많이 잡았어요. 근데 법학과 다닐 때는요, 저는 민법을 더 많이 배웠어요. 요즘 법학과도 커리가 제가 다닐 때랑 비슷할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민법을 갖다 필수로 3학점짜리를 5학기를 배웠어요. 민법이 굉장히 그 법학이란 학문에 있어서는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 교재는 민법보다 헌법이 더 많이 잡혀 있죠. 교육과정 반영 정도라든지 임용 출제 빈도를 봤을 때 헌법이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요. 형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법학을 전문 뭐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기본 3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헌법, 민법, 형법, 헌민형이라 그러죠. 형법도 어떤 법학의 어떤 주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형법 같은 경우는 조금 민법보다는 역사가 짧긴 하지만 헌법보다는 길어요. 사실 형법학도 할 이야기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임용 출제된 거 보면 형법학 쪽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하고 헌법보다는 좀 짧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보이죠? 행정법. 행정법이요. 교육 과정이 반영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그 교수님 그 성함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에 교원대에 김범주 교수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전에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우리 그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있었잖아요. 그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신 뭐 대한민국의 법 교육에서는 거의 대부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김범주 선생님이 행정법 박사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육 과정에 반영이 많이 됐는데 그분 은퇴하시고 나서 행정법이 비중이 확 줄더니 지금은 거의
교과서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학문의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학문의 수요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현재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뭐 현대 국가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현대 국가의 특징이다 그러면 어떤 자본주의 사회죠. 그리고 행정적 지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 현대 사회의 어떤 특성상 행정법의 학문적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 박사가 꽤 계시거든요. 꽤 계세요. 그래서 이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현상 나타나지 않나요? 내 과목이 제일 중요해. 내 과목은 필수야. 그래서 영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보잖아요. 또 국어과 선생님들은 뭐 국어 맞춤법 틀린 사람은 거의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과 입장에서는 기회비용도 모르는 것들이 뭘 잘난 척하냐 뭐 또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게 행정법 박사가 시험 문제 출제에 들어가면 행정법을 내버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학문적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박사도 꽤 있거든요. 행정법이.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하고 국제법 쪽이 나왔는데요. 소송법은 이제 뭐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 쪽을 다룰 겁니다. 이쪽도 출제가 꽤 됩니다. 특히 그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 좀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그 형사 절차 인권 보장이라는 소 단원이 하나 있어 버려요. 거기 이제 형사소송법 관계된 내용이 꽤 반영이 돼 있어서 출제가 꽤 됩니다. 소송법 관련된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은요. 법학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법학과에서는. 근데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제가 과목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정치와 법, 나는 법과 정치가 마음에 드는데 과목이 정치와 법이더라고요. 그 정치와 법이라는 그 교과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의 단원에 국제법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 정책하고 겹쳐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는 김현중 선생님이 더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정치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국제법 이쪽은 이 자체가 뭐 국제법이 뭐 시험 문제가 법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소송법에 비하면. 그다음 이제 기타법이라 해서 쭉 적어놨는데요. 이 기타법 중에서 이제 가장 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또 교육과정 가장 많이 반영된 건 노동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중에 절반 이상이 노동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른이 됐는데 자기가 근로자인데 노동자가 됐는데 자신의 어떤 노동법상의 지위나 권리를 갖다가 모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법이 교육과정에 좀 반영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노동법이 임용 출제도 기타 법 중에서는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법 일반론 가서 법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법의 개념과 기능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의 개념 정의를 써봐라.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나요? 설마요. 너무 이건 추상적인 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봅니다.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한 4가지 적어놨는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추상적 담론은요. 이건 서로 간에 약간씩 법의 기능으로 뽑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대충 읽어보고 그래 법이 이런 기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 비교한 것은 실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되는데요. 도덕과 법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일단 추구하는 게 좀 다르다고 봅니다. 도덕은 선을 추구한다면 법은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옆 페이지에서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추구하는 게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은요.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법은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강제성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 강제성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이 강제성을 갖다가 국가 권력, 공권력에 의한 강제로 볼 거냐, 아니면 공권력에 의한 강제 플러스 알파로 볼 거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로 법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 이쪽이 좀 더 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전공서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는 쪽이 더 다수로 보이고 이게 소수로 보입니다. 이게 소수로 보여요. 이게 국가 권력형 강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용재 선생님한테 돈을 1억 빌려줬어요. 이용재 선생님이 저한테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죠. 이건 민법에 있는 이야기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제가 어떻게 하죠? 안 갚으면 저는 소송할 겁니다. 제 얼굴 보세요. 냉정하죠. 아무리 친한 후배라 그래도 안 봐줍니다. 바로 소송할 겁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아요. 그래도 안 갚을 것 같아. 이용재 선생님 어제 만났죠? 얼굴 보니까 고집 세게 생겼죠. 아마 안 갚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강제 집행이라는 걸 신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용재 선생님 재산을 경매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럼 이용재 선생님이 저한테 돈을 갚는 것은 이건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를 갖다가 흔히들 그냥 여기서 이제 저의 흑역사, 제가 한때 대입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종합반 다니면서 제가 대입 강의를 했었어요. 전에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을 때. 왜 그만뒀냐고요? 과목이 정치랑 합쳐지더라고요. 정치 가르치기 싫어가지고 때려쳤습니다. 제가 법과 사회 그때 재수생관 가서 이렇게 좀 그 20살 애들 있잖아요. 재수한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그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 그러면 꼭 형법적 강제, 처벌된 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든 사례에서는요, 민사적인 강제잖아요. 그렇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웅재 선생님이 저한테 돈을 갚는다는 건 국가 공권력의 강제력 때문에 갚는 거죠. 강제력 때문에 갖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도덕을 어겼을 때 국가 권력이 강제하진 않아요. 이 측면에서 도덕은 비강제성이고 법은 강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소수설 견해 들어가 버리면요, 도덕도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라는 거, 도덕적 비난이라는 거, 심리적 강제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심리적 강제로. 그러면 이 두 번째 학설에 따르면 이것은 구분이 잘 안 돼요. 법만 강제성이 있냐? 도덕도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다수설 입장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런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교과서에서도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강제성을 이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설적 시각에서. 사실 소수설적 시각에서 봐버리면 법은 강제성이 있고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설 입장에서는 이건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이런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웅재 선생님이 저한테 빌려간 1억을 저한테 갚아 1억 원을, 그건 이제 법을 지키는 거죠. 왜 지키죠? 안 지키면 제가 소송할 거고, 소송 승소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해 버릴 거니까 어차피 거기까지 갈 거 그냥 갚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율적으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율성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덕은요, 강제성을 갖다가 우리가 좁은 의미로 국가 권력의 강제로 봤을 때 도덕 어겼다고 국가 권력이 강제하진 않아요. 그래도 스스로 지킨다. 그래서 자율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비강제성하고 자율성하고 강제성하고 타율성은요, 요건 사실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은 마음속의 동기를 중시여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동기가 뭐냐, 요쪽을 중시여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중시여겨요. 여기서 조심할 것, 법에서 그러면 동기를 전혀 안 보냐? 보기도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런 기사 표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죄질이 나쁘다. 범행 동기가 나쁘다. 어때요? 법학에서도 보죠, 동기.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동기보다는 겉으로 난 행위나 결과, 드러난 행위나 결과에 더 영향을 준다. 이 차이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면성, 양면성. 양면성은 쌍면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도덕은 전부 다 의무예요. 의무. 거짓말하지 마라. 효도해라. 이런 거 의무입니다. 법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죠. 그래서 양면성이다 그럽니다. 여기 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맞춰라고 주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 OT성 발언인데요. 어떻게 복습을 하시냐 그러면 출제 가능성 낮은 것은 그냥 대충 보시고요. 이렇게 좀 출제 가능성 있는 것은요. 이걸 갖다가 파워포인트에 띄워놨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가정을 하시고 수업을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그 블룸 아시죠? 블룸이 그런 이야기 했죠.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거라고요. 갑자기 이거 기억나네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블룸의 인진적 행동 목표죠. 요쪽으로 하면 고차 사고력이죠. 고차 사고력이죠. 제가 보니까요, 우리 그 임용 문제가요, 요걸 거의 안 넘던데요. 우리 임용 문제를 보니까요, 지식 이해 적용을 거의 안 넘어요. 거의 안 넘어요. 서답형 문제의 한계로 보시면 돼요. 논술형 문제로 가버리면 종합까지 볼 수 있겠죠. 거의 이 수준이에요. 임용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식 이해 적용 정도, 사례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내가 아는 걸 적용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실망하셨나요? 그래도 교사 뽑는 시험인데 고차 사고력. 그러니까 그 교육학이라든지 일반 사회 교육학에서는 고차 사고력 길러라 그러면서 교사 뽑는 시험에서 고차 사고력 안 물어봅니다. 지식의 적용 정도 끝나요. 법학 문제에 한정해서 다른 파트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수업하듯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일단 이해가 됐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수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얘들한테 설명을 못 하겠다. 요건 이해가 덜 된 거예요. 그 블룸이 그 이해 보면 교육학 책이라든지 사회과 교육론 책에 보면 이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이게 이해가 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울라 그러면 안 됩니다. 법학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선생님들이야 뭐 애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지금 법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애울라 그러면 안 되고 책을 보고 이걸 갖다가 설명하듯이 쭉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OT성 발언했어요. 지금이 애울라 그러면 안 돼요. 쭉쭉 설명하듯이 수업하듯이 해보세요. 전부 다 뭐 좀 예비 교사들이라서 수업을 해 보셨을 거예요. 아직 학교에 그 교생 실습 안 나가서 수업 안 해보셨겠다. 조만간 나가죠. 수업하듯이 해보세요. 안 되면 내 이해 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그 백지 있죠. 백지로 법적을 딱 가리세요. 그리고 도덕적을 보고 법적의 내용을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처음에는 수업하듯이 해보고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법적을 딱 가리고 도덕이 선추구다, 법은 정의 추구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 이 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 문제는요, 의외의 문제를 내가 그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내가 정확히 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놓쳐버리면 이건 거의 치명적이거든요. 경쟁자들 거의 다 맞추는데 나만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하듯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백지로 법적을 가리고 도덕적을 보고 법적을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나왔습니다. 임용의 이 칸트 이야기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칸트는요, 도덕률에 따른 행위 가운데 내면적 동기까지 구비한 행위를 도덕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용재 선생이 저한테 돈을 갚았어요. 왜 갚았냐? 내면에 딱 봤을 때
돈을 빌렸으면 갚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갚는다. 자발적으로. 이런 걸 도덕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를 합법성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웅재 선생이 저한테 돈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돈을 빌렸으면 갚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어떤 도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갚으면 인홍이 형이 나한테 소송할 거고 인홍이 형 성격상 승소 판결 받으면 강제 집행할 거고 우리 집 경매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갚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을 갚은 거 똑같잖아요, 행위는. 하지만 그것은 법에 의한 강제가 두려워서 한 거죠. 이런 걸 합법성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이런 걸 합법성이라고 구별합니다. 자, 이웅재 선생 이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로 사례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은 학교에서 애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이 안 가는 애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좀 심한 말을 했나요? 사실 다 이 교실에 있는 애들 우리 반 애들 다 사랑해야 돼 내가. 근데 정이 안 가는 애 분명히 있거든. 희한하게 쟤는 정이 안 가.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자, 얘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갔는데 하필 그 정이 안 가는 애가 물에 빠져버렸네. 자, 선생님이 걔를 구조하겠죠. 정이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고 나는 교사로서 학생을 이걸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도덕률이다 해서 딱 구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건 도덕성인 거죠. 그런데 이러면 어쩔까요? 잘 빠졌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선생 말 안 들고 뛰어다니더니 네 사고 칠 줄 알았다. 저걸 건져 좀 말아줘. 잠깐 쟤를 갖다가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처벌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구해줘야지. 구해주면 그건 합법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덕성과 합법성 개념 쉽죠? 우리 임용기출에서 도덕성, 합법성 단어 쓰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덕성, 합법성 단어 쓰는 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하는 사람을 구조해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처벌하는 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한강변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나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어떤 법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는데 구한말에 잠깐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좀 밑에 이제 보기로 하고 또 프랑스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세느강변을 걷는데 세느강에 어떤 사람이 빠졌다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나를 처벌한다 이건데요. 여기서 프랑스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구해주다가 내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진 않습니다. 그 말을 가로 안에 적어놨어요. 단 구조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옆에 무슨 막대기나 뭐가 있어가지고 쉽게 구조해줄 수 있는데 구조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나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거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현재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강변을 거니는데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있어요. 나 걔를 충분히 구조할 수 있어요.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조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처벌 안 해요.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교사고 얘들을 데리고 한강변에 현장 학습을 나갔는데 나의 학생이 빠졌다. 그때 내가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때도 나 처벌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처벌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형법 파트에서 배우는 부작위범이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밑에다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 밑에 제가 주의라고 적어놓은 거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라고 보이죠? 교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사와 학생 관계. 교사는 학생의 위험을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되고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지니까 우리 아들이야. 내지는 저의 아내예요. 그러면 제가 건져줘야 되겠죠. 그렇죠? 구조해야 됩니다.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교사와 학생이라든지 가족의 관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데 저도 걸어가는데 서로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했죠. 그때는 구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없더라도 그것은 부작위범으로 처벌돼요. 그 이야기가 거기 주위에 보면요. 바로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거기다 2번 붙여볼래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거기다 동그라미 1번 자기 행위로 인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 그러니까 이 2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랑 어깨가 부딪혀서 사람이 빠졌다. 그럼 내가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거잖아요. 그때는 구해줘야 됩니다. 이건 착한 사마리아인의 문제는 아니고 부작위범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잠깐 여기서 왜 느닷없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튀어나왔을까요? 위난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야 될 의무는 원래는 도덕적 의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구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과 도덕의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과 도덕이랑 관계랑 관계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이야기예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 나온 거고요. 거기 예를 보니까 프랑스 형법에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고요. 그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설마 그 조문 외워서 우리 보고 써라 그러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에 우리나라 형법에도 한때 있었다 이야기고요. 옆에 이제 가서 도입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걸 도입하자 말자 좀 논쟁이 있어요. 지금은 이 논쟁이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한때 이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가 요즘은 좀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찬성론은요.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대에서는 법과 도덕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지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요건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성론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에 빠져 있는데 건져주지 않은 건 극단적 개인주의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도 충분히 구조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덕적 의무를 자꾸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법적 강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유는 축소되죠. 그래서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반대하게 됩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